복대리.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복대리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쉽게 나옵니다. 다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특징 같은 거. 복대리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부탁을 해서 병이 갑의 땅을 팔아주는, 요럴 때 요 병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이 병은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죠. 그죠? 그렇지만 본인 땅을 판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 특히 본인의 대리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 소유 땅을 파는 게 아니죠. 갑의 땅을 팔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을이 이렇게 병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고요. 을의 숙권 행위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숙권 행위,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숙권 행위. 다만 이제 본인의 숙권 행위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복임 행위라고 이제 따로 부릅니다. 어쨌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숙권 행위라는 거.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의 이름. 아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하는 건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본인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고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할 권한이 갖게 됩니다. 감독권. 선임도 을이 하는 거고요. 감독도 을이 하는 거예요. 감독. 병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해야 되겠죠. 잘못했다면 책임지니까. 요때 을의 감독권의 근거는 을의 대리권입니다. 따라서 을이 병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권 소멸하면 안 돼요. 그 대리권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즉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속. 자, 병의 대리권이 을의 대리권에 종속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위에 종속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존재에 종속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내용은 어렵질 않아요. 당연히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병의 대리권의 범위는 을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이게 범위에 종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존재에 종속한다는 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범위에 종속한다 또는 존재에 종속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번째,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병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해. 본인의 이름으로. 다섯 번째, 요 놈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던,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했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겼으니까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대리의 뜻으로부터 특징을 좀 이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특징이들. 하여튼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말자.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한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규정해 놨어요. 120조부터 122조까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나눠놨는데요. 임의대리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본인이 을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을을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본인 승낙은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됩니다. 여기서 묵시적 승낙이라는 게 뭐냐? 갑이 수권행위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권행위 자체에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권행위 속에. 따라서 갑이 을의 복대리인 선임을 막으려면 수권행위 할 때 명시적으로 금지를 해야 됩니다. 네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 할 때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하지 않는 한 수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이거 선임 감독상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때만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 대리는 122조에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 이유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 이런 뜻이에요. 법정 대리는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복인권과 책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책임을 감경,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먼저 임의 대리 경우에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해. 지명. 물론 선임은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이 선임까지 해버리면 얘는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죠. 그래서 본인이 지명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지명한 자를 대리인이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때는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요건이 까다로워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지명을 한 자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어른 병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어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적임이거나 성실한 또는 부적임 불성실하지만 몰랐어. 부적임 불성실하고 아는데 통지나 해임을 했어. 그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요. 법정 대리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선임했으니까 무조건 책임자라고 하면 안 되고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120조부터 122조까지 조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꿰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해서 123조 1항과 2항이 있고요. 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본인의 대리인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게 123조 1항이고요. 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조문 암기하고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임 계약을 했다. 위임 계약을 하면요.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 청구권이 있어. 보수 청구권. 보수를 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하고 따로 위임 계약을 하냐 안 하냐? 안 한단 말이지. 안 했다 하더라도 갑과 병이 따로 위임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123조 2항에 의해서 병도 마치 갑하고 위임 계약을 한 걸로 보고 을하고 똑같이 수임인의 지위에서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3조 2항의 뜻이에요. 갑과 을이 수수료 계약 따위를 했다. 그런데 갑과 병이 따로 수수료 계약을 하냐 안 한다. 안 했다 하더라도 병도 을하고 똑같이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 수수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123조 2항의 취지다. 다섯 번째,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얘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되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이러면 되죠. 이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죠.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단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언제나 임의 대리니까. 복대리인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고요. 뒤에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의 소멸.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대리권은 그대로 있는데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도 있겠지. 특히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복대리인의 사성파, 대리인의 습권행위 철회. 그럼 뭐만 소멸? 복대리권만 소멸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복대리권 소멸 사유까지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복대리는. 107페이지 서설에 의가 있고요. 성질 동그라미 1, 2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조문 120조, 121조 역시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나머진 조문인데 양가로의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2조 조문 밑에 해설 5줄
오른쪽 복대리인의 지위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4. 복대리권 소멸까지 달달달 읽어달라.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 단독 문제로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무권대리가 남았습니다.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당연히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겠지. 그런데 이 무권대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라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본인에게 무효예요. 그런데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에게 유효가 돼. 그래서 무권대리는 크게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가 들어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는 거. 이렇게 되죠. 예외죠, 예외. 자,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이고요. 이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특히 계약의 무권대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계약. 무권대리인이 하는 행위가 99%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무권대리가 되죠.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다. 후레 아들 둘이 있다. 아무 권한 없이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다. 이게 대표적이죠. 이때 을이 팔아먹을 때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요라고 갑으로 행세하는 경우, 을이 만약에 병에게 내가 갑이라 그랬다면 이때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고,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을이 병한테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자기가 소유자인 양 행세한 경우, 이것도 대리가 아니지요. 따라서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권대리 뭐냐? 을이 갑을 위해 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을이 갑소유 땅임을 밝히고 자신은 대리인임을 밝힌 경우, 요게 대리가 되고요. 요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아버지 땅을 대리행위로 매각을 한 경우가 무권대리가 되고, 이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갑에게는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병에게 설령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도 무효가 돼요. 등기 자체도. 다만 이 결과 1억짜리 땅이었는데 을이 3천에 팔아먹는 경우, 3억에 팔아먹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보자. 즉 무권대리인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민법은 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3천에 팔아먹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 만약에 3억에 팔았다면 잘했구나 내 자식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이 확정이 되도록 해놨다. 무효든 유효든. 따라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무효,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두 번째, 상대방은 추인 거절하지 않고 있는 갑을 상대로
추인할지를 물어볼 수 있고 최고 요 경우 1억짜리를 3억에 산 병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요거를 물어보겠죠. 첫째, 본인 추인권이 있죠. 그죠? 자, 추인이란 건 무권 대리 행위를 처음부터, 자, 이게 1월 10일 날 했어요. 15일 날 추인합니다. 10일 날 이루어진 무권 대리 행위를 15일 날 추인을 할 때 처음부터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추후 인정 사후 동의 이렇게 불러요. 유동적 무효 상태인 무권 대리 행위를 처음부터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니까 병의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을이 땅과 건물을 팔았는데 갑이 땅만 또는 건물만 추인하는 경우, 즉 일부만 추인하는 경우 3천에 팔았는데 갑이 7천만 원 정도면 추인하겠다라고 변경을 해서 추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당연히 병의 동의가 필요하죠. 결국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는 원칙이 전부 추인입니다. 전부 추인. 무슨 추인? 전부 추인. 전부 추인할 때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상대방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지만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니까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추인은 당연히 무권 대리 행위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해야 되고요. 추인할 때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때 묵시적 추인과 관련해서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갑이 알면서 장기간 방치한 경우 이건 추인이 아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로 기억하. 장기간 방치한 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단순히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추인을 하는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요. 을에게 해도 되고요. 병,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요. 상대방이 그 사이에 정한테 팔았다.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해도 됩니다.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했을 때, 우리 민법은 추인이나 추인거절은 꼭 상대방에게 하라고 안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어. 단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한 경우, 특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 을이 1월 10일 날 무권 대리 행위가 있었는데 갑이 1월 15일 날 아들한테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렇게 추인을 했을 때 이 추인 사실을 병이 1월 20일 날 알게 되었다. 병이. 그러면 갑이 추인을 한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병은 추인이 있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모른다. 병은 몰라.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병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갑은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는데 을에게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자, 특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상대방에게만은 아직 추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추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 단 이게 유효가 된다 해서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갑의 추인은 사후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따라서 갑이 추인을 했다 해서 유권 대리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 정도. 추인에서 나올 수 있는 집은 이게 다예요. 두 번째가 추인 거절인데,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돼요?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일단 그거 하나. 또 하나가 3천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채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사망을 하셨고, 을이 갑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을은 이미 아버지 땅을 3천만 원을 받고 판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줬어. 심각해졌죠, 사태가. 어쨌든 을이 무권대리 행위로 아버님 땅을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아버님이 3천만 원에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셔가지고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이때 을은 아버님이 갖고 있던 권리 중에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도 상속을 받았죠. 그죠? 두 개를 상속받은 거예요, 지금 을은. 이때 을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추인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예? 원래 갑이 추인 거절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은 못해. 따라서 병 등기는 유효가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과 거래한 정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인이 매각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사망함으로써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의 효과. 을은 추인 거절 못해, 말소 등기 청구 못해, 따라서 병 등기는 유효가 돼, 병은 소유권을 지켜. 따라서 을은 병에게 내 거를 사용한 이익을 내놔라, 이따위 소리 못해. 그리고 병과 거래한 정은 권리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지켜. 이 효과를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것만 딱 물어본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상대방은 두 가지 권리.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 최고. 최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 여부.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할 수 없습니다. 이 최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라고. 즉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이 최고는요,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의여도 최고할 수 있다. 악의여도 최고할 수 있다.
자, 병이 을에게, 갑에게, 병이 갑에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갑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최고.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보는 거고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의사일통지며 선악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고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철회,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으며 병은 갑에게 계약을 철회한다 할 수도 있고 을에게 철회한다 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 철회는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을 무효로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고요. 조심하자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병은 철회 못합니다. 철회 못합니다. 선의만 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요. 계약은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철회의 효과 두 가지.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이 책임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상극이죠.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니까 만약에 갑은 추인을 했고 병은 철회했을 때 둘이 충돌하겠죠. 어떤 게 우선하는가? 먼저 행사한 게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다. 이게 대원칙이라서요.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었죠. 이 경우 본인이 이미 15일 날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어. 예를 들어 1월 18일쯤 됐어. 병은 20일 날 알게 됐어. 18일 날 몰라.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이미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요거 딱 기억하세요. 예외로. 요게 이제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들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예요. 세 번째가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 그런데 얘는 너무너무 불쌍해. 이럴 때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걸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불러요.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을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단은 갑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얘가 책임질 여지가 있으면 얘한테 책임지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진다는 건 갑은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5조 요건 중에 첫째, 둘째. 첫째, 일단 을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 즉 무권 대리야. 그리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 그리고 뭐가 성립하면 안 돼?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은 너무너무 불쌍하죠. 예, 그래야 뭐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야 돼요. 선의무과실.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 그리고 병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되고, 다섯 번째, 을은 행위 능력자야 돼.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안 돼요. 이게 책임의 요건이에요. 특히 요 세 번째 요건과 다섯 번째 요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까지 해야 돼요. 선의만 갖고는 안 돼.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돼. 미성년자 안 돼. 요건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즉 땅을 넘겨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땅을 넘겨줄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를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땅 넘겨라 그러면 어떻게든 넘겨줘야 되고요. 나 손해배상할래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손해를 배상하라면 손해를 배상해야지 나 땅 넘겨줄래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 선택.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요런 요건 하에 요런 책임을 지는데요, 요 책임은요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을 때 무권 대리인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 135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의 무권 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라는 게 하나 있네요. 이건 결론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는 간단히 하시고 결론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단독행위라는 게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재단법인 설립이 있죠. 그죠? 자,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런 거죠. 갑소유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을 때는요,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을이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했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갑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갑이 을에게 계약 체결대리권을 줍니다.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병이 잔금을 안 줘요.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계약은 누가 해제해? 을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계약 체결대리권 속에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해제는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그죠? 그런데 해제권이 없는 을이 해제를 해. 무권대리죠. 쉽게 생각하세요. 해제권이 없는 자가 해제했으니까 무권대리라는 거죠. 또 병이 을에게 해제를 하여 을에게 갑이 아니라 을은 수령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병의 해제 의사표시를 을이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없다 그랬죠.
아까 없다 그랬잖아, 분명히. 왜 딴 생각해, 왜? 왜 딴 생각해, 왜? 해제할 수 있는 능동 대리권이 없으니까 상대방 해제 사표에서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랬잖아. 근데 수령을 했어. 무권 대리지.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을이 해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거나 상대방 해제 사표를 수령하거나 이게 뭐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죠. 이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136조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됐죠? 거기까지 먼저. 계약에 있어 무권 대리 119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 1번 계약의 무권 대리 양가로는 박스 안에 130조, 132조, 133조. 조문 확인하시고 특히 133조 계약 시 소급해서 이렇게 생긴다.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성질 니은의 추인의 상대방 A, B 디귿 리을 다 머리에 넣어야 되죠. 다음 페이지 효과까지. 심화의 2번 추인이 인정 안 되는 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밑에 동그라미 3번 본인의 추인 거절권과 4번 무권 대리와 상속 기억 니은. 오른쪽 밑줄 그어진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독 상속했을 때 을이 병원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 효과 131조 최고와 134조 철회.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1, 2 특히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의만 꼭 구별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135조 1항 세 번째 줄 상대방 선택 기억해야 되고요. 밑에 기억 책임 발생의 요건 A, B, C, D, E 하나가 빠졌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 또 하나가 없죠. 철회하지 않았을 것. 아, 있구나. C에. 어쨌든 A, B, C, D, E. 그럼 F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과실책임.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고 무권대리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니은 A. 오른쪽 단독행위 양가를 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언제나 무효. 본인 추인할 수 없다. 반면에 양가를 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조문 보면 안 돼요. 머리 깨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조문 박스 밑에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하라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추인할 수 있다. 됐죠? 그 정도. 그 정도가 협의 무권대리. 그 다음 이제 111페이지를 가면 표현대리가 나왔는데요. 표현대리 이제 뼈대만 좀 말씀드릴게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A 토지 서류를 넘겨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그랬어요. 을은 당연히 담보대출을 받아올 권한이 있는데 이걸 매각을 했네. 권한을 넘었죠. 그런데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네. 다시 말해서 을은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매각 권한이 없다라는 걸 병이 전혀 모르네. 왜 그런가 봤더니 갑이 을에게 건네준 서류 중에 위임장이 있었는데 그 위임장에 갑이 뭐라고 썼냐? 갑은 을에게 A 토지 거래 관련 권한을 위반한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갑이 이렇게 써줬어.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임장을 줬다우로 써줬어. 근데 거래 관련 속에는 매각도 들어가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써준 이 위임장을 병이 봤어. 거래 관련 권한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아하, 을은 매각 권한이 있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위임장에다 이렇게 써줬으니까 매각 권한 준 거 아니냐고. 위임장 주는 건 수권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이게 수권행위예요. 위임장 써준 거는 수권행위가 아닙니다. 결국 갑은 담보대출 권한만을 위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권한만 있는 놈이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인데 유권 대리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죠? 이걸 왜 관 이렇게 봐. 그래서 상대방이 철석같이 유권 대리라고 믿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갑이 일정 부분 잘못이 있죠. 위임장 잘못 써준 과실이 있단 말이야, 갑에게.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죠? 갑이 분명히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단 말이죠. 무권 대리인 건 분명한데 유권 대리처럼 보이고 갑이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를 뭐라 한다? 표현 대리를 하자. 이 표현 대리를 우리 민법이 3개를 규정해 놨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 중에 지금 예를 든 게 권한 넘은 표현들이라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3가지 형태의 표현들이 있고요. 이 3개의 조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3자라는 놈이 나오는데요. 이 제3자는 병, 즉 직접 상대방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이 3가지 표현대리를 보기 전에 표현들의 기본적인 효과만 오늘 표현대리 보자. 첫째, 공통의 효과, 공통의 효과. 3가지 표현대리의 공통의 효과. 표현대리는 이런 거고 유형은 이런 게 있고 공통의 효과가 있다.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면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데 막바로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 이유는 이게 1억짜리 땅인데 병이 3억에 샀다. 비싸게 샀죠? 아까 협의회 무권대리 뭐 할 수 있었어요? 철회. 그죠? 그런데 막바로 유효로 해버리면 상대방은 철회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는 유효가 됩니다. 소송이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을 때 병은 표현대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주장해야지.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소송에서 병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단 말이죠. 즉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표현 대리는 주장 안 한 거예요. 주장 안 했으니까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해준다. 표현 대리를 판단 안 해준다 말이죠. 주장 안 했으니까. 주장 안 했으니까. 이 두 번째.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표현 대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반드시 주장해라. 주장해라. 세 번째. 상대방이 주장했고 법원이 표현 대리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라. 설령 병이 을과 거래를 할 당시에 갑에게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참작해서 그 과실만큼을 까고 본인 책임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이게 세 번째. 본인 책임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네 번째. 이건 우리 강행 규정에서 봤죠. 증권회사 갑, 직원 을 대리인. 근데가 수익보장약정을 했어. 수익보장약정 체결 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했어. 권한 넘었죠. 병은 선의 무과실이야.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했지. 그런데 그 수익보장약정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이야. 그러니까 설령 증권회사의 직원 대리인들이 수익보장약정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고 즉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가 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서 표현대리가 성립을 한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표현대리의 기본적인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면 표현대리 서설에 의의가 있고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가로서 한번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표현대리 요건이 충족된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전히 무권대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3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번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5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3가지 형태의 표현대리를 보면 됩니다. 3가지 형태는 다음 주에 볼게요. 특히 요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일단 기억을 해달라. 아시겠죠? 네. 예복습 철저히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 6월 달에 빡세게 하셔야 7, 8월 달에 2차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제 말대로 안 하시는 분들 중에 7, 8월 달에 가면 2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포기하려면 아싸리 포기해야 되는데 미련은 남아서 또 책은 또 옆에 쌓아놓고 한숨만 쉬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5, 6월 달 빡세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